지난 6월 9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예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6월 10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8.6% 인상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이에 호응하듯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일시적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경제 하락과 횡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및 근거와 제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강화하는 4가지 요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첫째,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불안. 셋째, 뒤늦은 리오프닝에 따른 폭발적 보복 소비 증가. 넷째, 상하이 봉쇄 장기화에 따른 생산 물류 차질로 인한 생산 비용 증대. 이 중 첫 번째 요인만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요소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10년간 풀린 구제금융의 총량이 약 4.8조 달러였는데 2020년 한 해에만 풀린 유동성이 약 4조 달러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22년 6월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려왔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연준이 우량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한 회사 위주로 채권을 매입했지만 이번에는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도 적극 매입했습니다. 이것이 버블의 출발점이며 모두가 만취한 파티의 끝으로 달려가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농산물 공급이 실제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는 농산물량은 압도적인데 이것이 사라졌으니 기타 국가의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은 가뭄으로 작황 부진을 겪고 있고 인도는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80년대 이란의 봄이 촉발된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러시아 기근으로 인한 밀 부족이 기인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전 세계가 겪을 물가 폭등과 혼란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 번째 요인인 폭발적 보복 소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나타났던 폭발적 보복 소비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전 현충일을 끼고 짧은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은 전국 곳곳이 사람으로 붐볐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전 세계 휴양지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최근까지 강제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러왔던 전 세계가 휴가철에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이 소비할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값을 내고서라도 소비를 즐길 것이고 그에 따라 폭증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탄탄하게 견인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요인은 상하이 봉쇄입니다. 약 2달간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운임 인상과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봉쇄 해제 후에 다시 상하이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하이가 재봉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생산 비용과 물류 비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강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올해 안에 경기가 살아남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대세가 전환되기에는 인플레이션발 경기 침체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위 4가지 요인을 모두 해결할 만큼의 힘을 가진 재료는 없습니다.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줄이거나 일정 기간 전 세계에서 출혈과 혼란이 예상되더라도 금리를 상상 이상의 폭으로 올리는 것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생산성이나 소비는 인위적으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의지로 바뀔 수 있는 미래는 세 번째, 금리 인상뿐인데요. 뒤늦게 75bp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을 취하더라도 지금은 종래 입장을 번복할 만큼 인플레 위기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 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뿐 인플레 추세를 바꿀 만한 충격을 주기 어렵습니다. 100이나 125bp 인상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파월이 취할 수 있는 행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초기에 진화되지 못한 산불은 큰 비가 올 때까지 꺼지기 어려운 것처럼 인플레이션발 화재는 최대 몇 년간 전 세계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가능성이며 저도 이것보다는 낙관적인 미래를 희망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많이 풀었으며 너무 늦게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 방법입니다. 올해 이내에 써야만 하는 큰 돈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분할 현금화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 기간은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방천 회장은 지금의 장세를 V자형 조정이 아닌 U자형 조정이며 투자자들이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기 좋은 때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수축됩니다. 앞으로 기업의 옥석이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조달이 어려워져도 기업 자체의 역량만으로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점적이며 대체되기 어려운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들은 항상 살아남고 도태된 회사의 목까지 흡수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런 회사들도 지금 함께 저렴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꾸준히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리와 통화량에 관계없이 희소성을 유지하는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자산이며 루나발 쇼크 이후 꾸준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2025년까지 소액으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다면 분명 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